자, 경호학 7차 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 경호 의전과 이제 구급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경호 의전과 탑승 예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응급처치와 관련한 부분도 여러분들 배우게 되거든요. 경호학인데 무슨 이제 응급처치와 관련한 내용이냐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경호는 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의 성형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하고 또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응급처치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배울 내용은 경호 의전과 예절, 여기서 탑승 예절, 그 다음에 응급처치와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경호의 의전과 예절을 갖출 수가 있고, 응급처치 및 이제 구급법에 따라서 응급상황에 이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경호의 이제 의전과 예절과 응급처치 및 구급법, 자,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호의 이제 의전과 예절 부분에 있어서는 경호의 의전, 그 다음에 경호 예절입니다. 먼저 이제 경호 의전이 되겠습니다. 경호 의전은 국경이나 기념일, 이취임식, 여기서 이취임식은 이제 대통령입니다. 이임식은 이제 취임식이 있죠. 외국 국가원수의 환영, 송영, 기타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경호의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행사 시 이제 국기개양 요령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부분이 있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선체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또는 군인 이런 어떤 이제 제복을 갖춘 경우라고 한다면 거수 경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복을 입지 아니하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죠. 그래서 국기를 이제 주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국민 중에서 모자를 썼다면 모자는 벗어야 되겠죠.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복을 입은 국민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수 경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기 개양일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국기를 개양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죠. 3.1절, 제헌절이 이제 7월 17일이죠.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은 이제 10월 3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날은 10월 9일이 될 것입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입니다.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했다는 지방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는 국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를 개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6월 6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장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원수,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시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고 유경수 여사, 영부인이셨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경우에도, 서거하신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국가장으로 치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기를 개양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냥 개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충일이나 또는 국가장인 경우에는 이때는 조기를 개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과 니은항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또는 24시간 개양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개양합니다. 또 다음 장소에도 연중 국기를 개양하게 되는데, 이때는 야간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조명도 필요합니다.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기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는 연중 국기를 개양하게 되고, 야간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조명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각급 학교는 이제 군부대에 주된 개양대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이제 개양하는 것이죠. 학교하고 군부대입니다. 국기가 심한 운이나 비와 바람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는 개양하지 않고, 국기의 개양이 강화 시각, 그다음에 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국기는 기대 또는 국기 개양대에 개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벽면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여건상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경칙 등의 목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에 대형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기는 깃면의 관계가 이제 왼쪽 위로 오도록 하고 관계기계가 있는 쪽에 깃면 너비 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개양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국기와 다른 길을 같이 개양할 때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개양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개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라면 국기를 중앙에 두고 짝수라고 한다면 앞에서 바라보아서 왼쪽 첫 번째에 개양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기뿐만이 아니라 외국기를 개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짝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짝수는 정면을 바라봐서 왼쪽이고 홀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태극기를 중앙에 위치한다 이겁니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개양 위치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 경우는 대문을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국기를 개양하고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난간의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봐서 왼쪽에 국기를 개양하게 된다 이겁니다. 건물 안의 회의장이나 강당인 경우는 전면 앞에서 바라보아서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우리 국기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차량인 경우는 전면 앞에서 바라보아서 왼쪽에 국기를 개양하게 됩니다. 외국 원수가 방한한 우리나라 대통령과 동승시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서 태극기는 왼쪽에 두고 외국기는 오른쪽에 개양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석에 봤을 때는 태극기를 어디죠? 우측에 개양하는 것이고 외국기는 좌측에 개양하게 됩니다. 외국 국기만 구착할 경우에는 운전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측에 부착해서 개양하게 된다 이겁니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바라봤을 때 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기를 매일 개양 강화하는 경우는 다음 다른 시각에 따라서 국기를 개양 강화하는 것이죠. 개양의 시각은 오전 7시로 하고 강화하는 시각은 여기서 이제 하절기가 있고 이제 동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에 이제 강화를 하고 11월부터 다음에 열리기 이제 동절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오후 5시에 강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기의 개양은 이제 강화 시각에 관련한 부분인데 홀수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정중앙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개양을 하고 그 다음에 좌측하고 우측에는 외국 국기를 개양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처럼 맨 좌측에 왼쪽에 바로 태극기를 개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외국기를 이제 개양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기와 이제 외국기 이제 개양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해서 개양한다 이겁니다. 다만 국제대회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도 개양할 수 있다라고 이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국기와 외국기는 그 키가 높이를 같게 개양하는 그런 부분이고 외국기의 개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이 있는데 영문 알파벳 순서예요. 그러니까 A서부터 해서 이제 Z까지 해서 영문 알파벳 순서로 해서 외국기는 개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서 개양할 경우에도 밖에서 봐서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국기와 유행기를 개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왼쪽에 유행기입니다. 여기 좀 차이점이 있죠. 오른쪽에는 국기를 개양하게 된다 이겁니다. 국기와 유행기, 외국기를 함께 개양할 경우에는 유행기, 국기, 외국기의 수도 홀수니까요. 국기를 중앙에 두고 왼쪽에는 유행기, 오른쪽에는 외국기를 개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기와 함께 개양 시에는 알파벳 순서로 개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홀수일 경우는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일 경우에는 맨 왼쪽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와 외국기를 나란히 부착되는 개양 시에는 태극기가 왼쪽에 오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가원수의 외국 방문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자, 국가원수 이제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영부인께서 외국으로 이제 방문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외교부,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방문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자, 준비하면 이제 분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는 일정을 확정하고 항공기 결정하고요. 연설문이나 성명서, 선물이나 기념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에서는 방문에 대한 의전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을 방한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국에도 관련 이제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자, 의전과 관련한 부분도 이미 이렇게 설정한다 이겁니다. 예산 편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공항 행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부활동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와 관계부처에서는 회담 하는 게 정상회담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섭 자료. 그다음에 외교부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환할 훈장이 있다면 훈장도 또 준비한다 이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념우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일정을 먼저 작성하게 된다 이겁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는 방문 40일 전에, 선발자가 출발 전 40일 전에 국가원석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출발 40일 전에 반드시 선발자를 방문 예정국에 파견을 해서 방문국의 정부당국과 협의해서 현장도 직접 답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의전이 되겠습니다. 경호 의전은 의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가의전 서열이 있다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식 서열과 비공식 서열이 있습니다. 공식 서열을 보시게 되면은 왕국의 이제 귀족, 공무원, 군인, 신분별 지위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서열이 있어요. 국가에 따라서 제도가 전부 다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식 서열에 관해서는 명문된 규정은 없지만 의전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공직자의 서열 가능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공식 서열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니까 이때는 일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공식 서열의 일반 원칙인 경우에는 여성이 남자보다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그 다음에 연장자죠.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상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간의 서열에 있어서는 먼저 기혼부인, 그 다음에 미망인, 이혼부인, 미혼자 순위로 하되 기혼부인 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에 따르게 된다 이겁니다. 공식적인 서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공식행사 또는 공식연회 등에 참석할 경우에 좌석은 개인적인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또는 연령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배치를 해서는 서열 결정사의 원칙은 다소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국가의 대표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레이디 퍼스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때는 상위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행사 관련된 직위를 적용해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서열 관행을 보시게 되면은 현 직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에도 전직, 연령, 특정 행사의 어떤 관련성 정도, 관계인사 어떤 상호 간의 관계, 자,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식 서열 순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위는 이제 대통령이시죠. 그 다음 2위는 이제 국회의장, 3위는 대법원장, 4위는 헌법재판소장, 5위는 이제 국무총리, 6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 7위는 국회부의장, 8위는 감사원장, 9위는 국가정보원장, 10위는 국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이제 수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원수이시죠. 그 다음에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그 다음에 사법부죠, 대법원장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는 행정부 이제 2인자 아닙니까? 국무회의에 부의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식 의전 서열입니다. 공식 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열을 보시게 되면은, 의전 서열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는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부통령, 하원의장,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무부 장관, 유엔 사무총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부분에 빠져 있지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 의전 서열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악수하는 순서와 관련한 부분은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정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연소자일 경우에는 연장자라도 먼저 손을 좀 내밀어서는 안 된다. 자, 신분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보다도 나이가 적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은 신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수는 이제 서양식 인사죠. 악수를 하면서 절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탑승 예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인 경우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여기에 탑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각선 방향에, 이쪽에 이제 바로 첫 번째고요. 상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운전사 옆에 세 번째고, 가운데 좌석이 네 번째. 이 가운데 좌석이 사실은 가장 불편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가 운전자입니다. 자가 운전하는 사람에 내가 탑승했다. 그러면 이제 운전석 옆이죠. 여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두 번째, 그 다음에 운전석 뒤에가 세 번째고, 가운데 좌석이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과 동승할 때는 당연히 이제 여성이 먼저 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차 시에는 남성이 내려서 여성이 이제 하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 윗사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경우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탑승하게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차할 경우에도 차가 이제 딱 이제 정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먼저 내려서 그분이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서 하차를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차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앉아서 간다라고 보시면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창가거든요. 그래서 창가 쪽이 상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바로 옆 좌석이 차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침대 기차가 없긴 합니다만은 외국에는 이 침대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침대 기차라고 한다면 아래쪽 침대가 상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차에서도 네 사람이 이제 마주보고서 앉아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선 이제 창가 쪽에 상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주 앉은 편이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석 옆자리가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리죠. 옆에 있는 자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창가 쪽이 상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통로이지 않습니까? 통로 쪽이 차석.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좌석이 가장 불편한 자리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말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창가 쪽이 상석, 통로 쪽이 차석, 그 다음에 가운데 좌석이 말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좌석이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는 상급자는 맨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일 경우에는 상급자가 나중에 탑니다. 하선할 때는 먼저 내리지만 함정은 틀려요. 함정인 경우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이겁니다. 객실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는 없지만 지정된 좌석이 없다. 또 객실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럴 때는 선체의 중심부가 상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인 경우죠. 엘리베이터에 예를 들어서 안내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없는 경우에는 경원이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를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상급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상급자는 먼저 내린다. 그러니까 나중에 타는 거죠.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린다.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여성이 타고 있을 때 남성은 이제 모자를 벗는 부분이고 시선은 청표지판이나 부착물에 잠그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다음은 이제 응급처치 및 구급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와 심정지, 심폐소생술.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은 CPR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군부대,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 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할 거 없이 이 CPR, 응급처치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분들은 이제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조치와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법은 이렇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질병에 의한 부상자나 환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일단은 적절하게 돌보아줄 수 있는 어떠한 지식 또는 기능을 우리가 응급처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범위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전문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은 이제 뭐 한의사라든가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의료인이니까 그분이 바로 어떤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전문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임시적이고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요원이 이제 도착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이제 인계만 해드리면 된다 이겁니다. 다음 이제 응급처치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경호에 있어서 요인경호 시에는 자기 희생 원칙에 따라서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환자로 하여금 내가 바로 응급처치자입니다.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생사의 판단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의료기구,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인이 이제 도착하게 되면 자, 그분한테 상태를 기본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인계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빠른 시간에 전문 응급 의료진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나 부상자의 상태 조사를 하는데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병원 이송 전까지는 환자 2차 쇼크를 좀 방지해줄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심폐소생술은 기본 외상처치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제세동기, 이걸 이제 AED라고 하죠. 심장제세동기라고 합니다. 또 장비를 사용하는 구급요원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구조사 업무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응급처치 이제 법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상자가 의식불명의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응급처치라는 본인을 반드시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남성이 남성이 되겠죠. 여성이 여성에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상황 판단을 냉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응급처치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드시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을 때는 명시된 동의가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겁니다. 응급처치 할 때 일반적인 유의사항 관련 부분에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환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외면에 나타난 어떤 증상을 봐서 빨리 환자의 상태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의식 여부입니다.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환자를 꽂아보기도 하고 동공을 살펴보고 자, 먼저 이제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 이제 호흡이죠.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환자 호흡 상태를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박입니다. 손목의 이제 동맥이라든가 경동맥을 살펴보게 되면 아, 이분이 이제 살아 숨 쉬고 있는지 맥박이 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있는 부분, 출혈이 있으면 바로 지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굴섬이 이제 피부색으로 보았을 때 청홍색인 경우는 무엇을 말할까? 청홍색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입술이라든가 아니면 손톱이라든가 이런 색이 청홍색으로 변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심정지 직전이에요. 또는 약물이 중독이 되는 아주 위험한 위독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창백한 경우가 있거든요. 창백한 경우에는 출혈이 너무 심하다든가 아니면 심장에 발작이 있다라든가 혈압이 굉장히 낮아진 경우거든요.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라고 한다면 혈압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다라든지 일사병이라든지 열성, 피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얼굴색이, 피부색이 붉은색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온,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음료인 경우에는 조금씩 입술을 적시듯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음료수를 드려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자, 의식이 없는 경우, 의식이 없어요. 또 메스꺼거나 막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배에 상처가 나고 복통이 있어요. 수술 전입니다. 쇼크 상태예요. 이때는 음료수라든지 물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4대 요소로는 기도 유지, 지혈, 쇼크 방지, 상처 보호가 있는데 기도를 유지한다는 기도는 뭡니까? 숨구멍이죠. 일단은 사람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유지해 주고
상처분의 정도에 따라서 응급처치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옆으로 누워서 머리 위치는 좀 낮게 해주고요. 그다음 호흡하면서 쓰는 압력이 가슴에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임리히법이라는 거 뭐냐면 이 기도가 막혔을 때요.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삼켰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막 캑캑거리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이때 이제 바로 하임리히법이에요. 이 떡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숨구멍이 막히잖아요.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면 사람이 직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임리히법이 좋습니다. 복부를 밀어 올리는 거거든. 환자의 뒤로 가가지고 주먹을 배꼽과 명치 중간에 위치시켜서 배를 힘껏 위로 올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바로 이물질을 어떻게 됐죠? 토해내겠죠. 이물질을 제거하는 부분이 하임리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혈입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몸속에 4,000에서 한 5,000cc 정도의 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00cc 이상의 피를 흘리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은 선홍색인 경우는 동맥이 출현하는 부분이고 암적색인 경우는 이것은 정맥이 출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쇼크 방지와 관련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순환에 어떤 장애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세포조직이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허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쇼크하면 기절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쇼크라고 보는 것이거든. 불안감, 두려움, 청색증, 불규칙한 호흡, 구토한다라든지 혈압이 저하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쇼크에서는 이제 심장성 쇼크도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부족해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출혈, 혈압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이런 쇼크 상태. 그 다음에 신경성 쇼크, 저혈압, 혈압이 더 낮은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도 정맥이 환절된다든가 심박 출량의 극단적인 감소 현상. 그 다음에 저체액성 쇼크, 체액이나 혈액의 손실로 발생이 돼서 혈압이 갑자기 이제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쇼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폐하수직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보시게 되면은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습하죠.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이제 조개류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어떤 미생물이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날 것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비브리오 폐혈증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과다 출혈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면 식중독에 조심해야 되고 항상 끓여 먹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잠시 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폐혈증, 쇼크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심각한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쇼크 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수평으로 눕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 베개, 담요 등으로 해서 머리와 몸을 좀 반쯤 기댈 수 있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이제 기도를 개방하는 숨구멍이죠. 편안한 자세로 해주고, 골절이 있다라 한다면 부목으로 고정해주는 부분, 출혈이 있다라 한다면 직접 압박에 의해서 우선 과다 출혈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지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와 관련한 부분이죠. 이때는 이제 심폐소생술입니다. CP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불명한 의식이 심한 환자에게도 음료수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입술을 적시듯이 아주 미량으로 조금씩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해서 음료수, 물을 이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때는 열사병이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처 보호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항생 연고를 얇게 바를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덮을 때는 소독, 드레이싱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반정으로 상처를 직접 덮어서는 이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정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심장이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조직의 기능이 전부 마비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전제 증상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로는 CPR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호흡이 정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호흡이 멈춘지 4분 이내 시작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4분 이내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혈압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가 사망을 해요. 식물인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과 먼저 반응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호흡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그때는 심정지 상태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정지 상태 인지하게 되면은 먼저 빨리 119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본인이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한다면 주변에 한 사람 딱 지정을 해서 119에 빨리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조는 발생 장소와 상황, 환자의 수자와 상태, 필요한 도움에 대답할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만약 현장에 2명 이상이 있다. 그럴 경우는 1명이 신고를 하고 1명은 자동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도 하거든요. AED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슴 압박은 30회 정도 하는 거예요. 기도 유지한 다음에 인공호흡은 이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5cm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속도는 한 100회 이상 또는 120회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 부위를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공호흡입니다, 저것이. 그렇죠. 인공적으로 해서 심장이 제대로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압박을, 심장 부분에 이런 위치를 딱 주어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불명의 인사불성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이제 붉은 경우에는 맥박이 굉장히 강한 경우니까 이때는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서 안전시킨 다음에 목에 옷기 때문에 잠겨져 있으면 그것도 좀 느슨하게 해줘서 편안하게, 그래서 열을 좀 식혀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창백하다. 이때는 맥박이 좀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환자의 머리를 수평으로 해주고, 자, 체온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